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 가처분 인용이라는 게 과연 또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부작용 이런 그렇죠. 부분까지도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뭔가 꼭 인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특히 빠른 인용 정말로 4월 8일 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4월 8일 날짜로 내고 싶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길어지잖아요, 내용이. 예. 4월 9일 새벽 4시에 제가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인용이 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뭔가 헌법적 해석을 묻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결정문 받아보셨죠? 네, 어제 받았어요. 근데 5시 58분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보통의 결정문보다는 좀 내용이 좀 길었다면서요? 네, 그 일반 본안 사건과 사람들이 비교해가지고 짧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가처분 결정문치고는 굉장히 긴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처분의 요건 하나하나가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이틀 연속으로 평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적 어떤 관심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누구나 읽으면 좀 수긍할 수 있도록 그 마치 탄핵 결정문이 100페이지 넘게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납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결정문도 굉장히 공들여 써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결정문 대목 가운데 네. 요 대목은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가처분 결정문이기 때문에 뭐 기본권의 성질이라든지 기본권 침해 이런 건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총리가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 자체를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됐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혼란 그리고 헌법재판의 진행과 관련된 혼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그 읽는 이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술을 해서 향후 헌법교과서의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이 판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그 변호사님이 그 가처분 신청받는 게 아니라 헌법 소원도 제기를 하셨고, 네, 그렇죠. 이제 본안 사건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 어떻게 좀 가늠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 가처분은 9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처분은 본안과 달리 가처분의 요건을 따로 설정을 합니다.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가처분 인용과 본안 기각 시, 가처분 기각과 본안 이제 인용 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내고 가처분을 내면서 사실은 지난 결정에서 지난 판례에서 권한쟁의 사건에서 이제 두 분의 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된 탄핵 정족수는 200명이다. 왜?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분의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 9대 0이 오히려 의외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외죠. 의외이고 굉장히 어떤 국민적 설득을 위한 또 어떤 그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본안에 들어가면 이제 또 치열하게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해석 말고 변호사님의 주관적 해석을 한번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되게 속도도 빨랐고 평의도 이틀 연속 열렸고 가처분 결정문도 내용이 좀 길었고 9대 0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뭐라고 할까요? 정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읽힐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재판의 기능의 본질상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안에 그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께서 사실은 자기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자신이 12월 달에는 재판관 6명밖에 없는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자체를 형식적 임명을 못하겠다. 나는 그런 소극적 권한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퇴임하시면 7명이 되는데 헌법재판 기능이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는 2명을 임명하겠다. 완전히 상반된 정말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 내부의 어떤 그런 그 문제의식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이게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면서
그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대선 정국에서도 과연 타당하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또 두 분의 재판관이 사실은 퇴임한 이후에도 7분이 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7분이 심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신속성에 대한 어떤 재판관님들의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안 사건이 남아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7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현재 7명 재판관으로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헌법 본안 사건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기본권 침해 그리고 이것을 심사를 어떻게 할지 심사의 강약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있으면 이거는 뭐 기본권 침해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법적 논증을 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정말로 그 과잉금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2달 안으로는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돼서도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논거를 충실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선 이전에는 나오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 자, 그러면 근데 어제 총리실은 어떤 공지를 냈냐면 본안 사건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명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명 사실은 그대로 일단 살아 있는 거잖아요. 효력만 정지가 됐을 뿐이지.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이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 버려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을 했던 아직 그 효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한덕수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행정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이기 때문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으로서 지명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시켜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 선출되는 새로운 이제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거죠.